총 공사 금액이 비싸지는 건 공사 계획을 잘못 잡은 거야. 본인이 하던 방식에 이걸 끼워 넣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사 계획도 전체를 수정해야지. 주방과 거실 몰딩 없이 미니멀해지면 다른 부분은 좀 낮춰야 되는 거야. 유튜브 친구들 안녕? 요즘 인테리어 쇼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네. 이 중에는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만족스러운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지. 다른 회사 가서 인테리어 쇼처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던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도 나름대로의 철학과 신념이라는 게 있거든. 본인이 생각하는 인테리어라는 게 있는데 제3자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일 뿐 인테리어 쇼처럼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아. 왜냐하면 내가 이 디테일들을 누구나 따라하라고 쉽게 풀어놓는 거거든. 문제는 이런 형식이 자주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쉬운 방식이 아니야. 정말 많은 디테일이 요구되고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뭐 시공이 도 같은 업체들이야 항상 하던 거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시공만 해온 업체들이 막상 실행을 하게 되면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아쉬운 부분이 생기고 예상했던 비용보다 오버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일이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지. 그 시기를 잘 극복하면 정말 많은 게 돌아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와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좀 해볼 건데 우선 한 가지만 짚고 가자. 우리 친구들과 인테리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예쁜 집을 만드는 거잖아. 인테리어 회사들도 예쁜 집을 만드는데 갈증이 있고 친구들도 예쁜 집에 사는데 갈증이 있단 말이지. 예쁜 집을 만들 사람과 그 집에 살게 될 사람, 이 두 사람 간의 조율이 잘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런 집들이 나오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지.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의 생각이 너무 다르거든. 우선 인테리어 업체들부터 일단 집이라는 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줬으면 그 가치가 인정받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인테리어 이꼴 투자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만들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리고 투자의 개념이 생겨야 비로소 우리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야. 지금까지 집을 대팔 때 인정되기 어려웠다고 계속 그러한 법은 없잖아. 자, 인테리어를 한 집과 안 한 집이 가격 차이가 생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더 안 주면 안 팔면 그만이란 말이야. 왜냐면 집을 살 때 인테리어를 해놓은 집들만 사는 경우도 많거든. 투자 목적이나 추후 자녀들 주거 목적으로 전세 세입자를 연결시키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많고 인테리어 공사 기간도 무시 못하는 게 이런 하이엔드 공사 방식은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3주? 어림없지. 기본 한 달 반이야. 다시 기존 형식대로 인테리어를 했을 때 투자 비용이 인정되기 어려웠던 이유를 몇 가지 유추해보면 첫 번째, 벽지가 결국은 종이이기 때문에 유지력이 약한 점과 벽면 마감재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란 말이야. 이러면 웃돈 주고 살만한 메리트가 없는 거지. 별로 비싼 것도 아니니까 그냥 다시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두 번째, 복구 비용과 절차. 도배라는 건 시공이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자재지만 벽지만 가지고서는 집을 구성할 수가 없는데 필름 마감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고 특히 물을 쓰는 주방의 전면벽이나 측벽들은 타일이 들어가야 되거든. 또 너무 심심하니까 아트월 같은 게 들어서게 될 텐데 벽지나 타일이나 아트월이 오래되면 복구 방법이 딱 한 가지란 말이야. 뜯고 새로 하는 거. 자, 무엇보다 기존 마감재들의 이 복잡한 짜임들이 복구 공사를 할 때도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 복잡한 짜임들을 철거하려다 보면 가구나 바닥을 전체 보양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는 것만큼의 공사 기간과 비용이 발생된다는 소리야.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거야. 반면에 인테리어 쇼 형식의 가장 큰 장점은 마감재의 짜임이 간단해지는 거야. 페인트, 도배 딱 두 가지만 있고 그것조차도 마이너스 몰딩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페인트와 도배지가 서로 간섭이 없거든. 황변 현상들만 제거해주면 되는데 페인트라는 게 밑작업에 돈이 많이 드는 거지 알다시피 마감칠만 다시 뿌리는 건 저렴하고 공사도 간단해. 페인트 뿌리고 천장 도배하고 실리콘 정도만 새로 하면 새 집이 되는 거지. 실행 비용만 따졌을 때 500만 원이면 충분한 거야. 정리하면 기초 작업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도 유지나 복구 비용이 적다는 거,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지. 무엇보다 기존 형식의 가장 큰 문제는 형태가 있는 거야. 무몰딩, 무문선 이런 게 괜히 이슈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형태를 가지게 되면 취향이 생겨. 몰딩으로 예를 들면 그것들의 두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위치, 결합 등등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방법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트렌드야. 이걸 이해해야 돼. 유행이니 뭐니 하는 건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이야. 무몰딩, 무문선 이런 것들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유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없으면 없는 거거든. 자,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즘 뭐 유튜브가 잘 되어 있잖아. 고급 아파트나 빌라들은 어떤 식의 마감인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 그런 집들도 10년 전부터도 이미 몰딩이 없었어. 그리고 이 몰딩이라는 건 앞으로 20년 뒤에도 없을 거야. 자, 오랫동안 인테리어를 해온 분들이라면 알 거야. 이 몰딩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해 왔는지. 소비자가 이사 갈 때쯤이면 그 몰딩의 취향도 변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집에 새로 이사 올 사람이 그 취향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빵원이 되는 거야. 이게 인테리어 업체들이 기존 형식을 버려야 하는 첫 번째야. 고객의 돈을 좀 지켜주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잖아. 다시 강조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이꼴 투자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만들어야 돼. 무엇보다 나처럼 생각하는 인테리어 회사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야. 자, 우선 인테리어와 홈 스타일링을 좀 구분하자. 이게 결혼 같아도 명확하게 다른 영역인데 지금까지는 인테리어와 홈 스타일링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란이 왔을 거란 말이지. 딱 정해줄게. 이사 갈 때 싹 다 가져가는 것들, 이게 홈 스타일링. 이사 가고 나면 미술관 하나만 딱 남겨놓는다, 이게 인테리어. 인테리어라는 건 집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바꿔주고 건설사들이 싸질러 놓은 일반 마감이 아니라 호불호가 없는, 누가 봐도 괜찮은 심플한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줘야 돼. 이것도 여러 번 강조하지. 문제는 이걸 우리 친구들이 하려면 너무 힘든 거거든. 특히 레이아웃.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 디자이너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느낌이라든지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만 우리 친구들이 딱딱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은 그 디자이너를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 이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지만 믿음을 주면 더 예쁘고 완성된 형태로 너에게 돌아올 거야. 너희가 선택한 디자이너가 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제안한다면 믿고 따라가 줄 필요도 있다는 거야.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거든. 이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본인이 주도해서 뭔가를 만들잖아. 하자 같은 거 절대 안 넘어가. 디자이너라는 게 원래 그래. 친구들이 욕심을 부려야 할 건 인테리어가 아니라 홈 스타일링이야. 이사 가고 나면 미술관 하나만 딱 남겨놓는다, 이게 중요하겠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집에 같이. 인테리어는 너희가 선택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홈 스타일링에 더 신경 쓰는 게 훨씬 결과가 좋을 거야. 이번엔 예산이야. 인테리어 업체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예산이란 말이야. 일반적인 마감을 할 금액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인테리어 쇼 형식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공사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요즘은 평당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마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사 비용인데, 그 일반적인 마감이라는 게 대다수의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에 적용하는 내부 마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근데 최고급 아파트나 빌라들은 애초부터 건설사가 하이엔드 마감을 해놓는다고. 내가 알려주는 페인팅 방식, 히든도, 라인 조명 이런 것들도 거기선 기본인 거야. 댓글을 보니까 내가 홍익인간이니 선구자니 뭐니 하는데 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단지 그 하이엔드라고 부르는 마감법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최대한 덜어내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디테일과 방법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거든. 왜냐면 이런 식의 하이엔드 마감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디테일과 노하우를 콕콕 숨겨두고 한 기본 250에서 300부터 시작하거든. 오해하지 마. 250에서 300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인테리어 쇼에서 알려주는 방식들은 바로 그 250에서 300부터 시작되는 하이엔드 인테리어 공사 금액을 한 150에서 200만 원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야. 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면 예쁜 집을 만들려면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런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필름이라든지 탄성코트, 아트월, 주방타일 같은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아낀 금액을 목공과 페인트에 투자하고 예쁜 집을 만들어서 되팔기 좋게, 그러니까 공사 비용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률을 줄이자는 개념이야. 이게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회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집이라는 건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 요소잖아. 집이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특히 디자인된 집은 엄청난 영향을 줘. 만약 너희들이 그 집에서 사는 기간이 10년이라고 한다면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생에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 이건 정말 살아본 사람들만 아는 거거든. 문제는 이 비용이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다는 거겠지.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예쁜 집을 가지려면 꼭 필요치 않은 건 덜어내야 돼. 중문, 폴딩도어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쓸데없이 비싸기만 한 펜던트, 엔지니어드 스톤이나 세라믹 상판, 그것들이 없어도 예쁘다니까? 재밌는 얘기를 좀 해줄게. 친구들이 집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결국 이전에 살던 집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냥 익숙했던 거야. 그 익숙함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중문이나 폴딩도어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단지 너희는 그걸 선택해서 좋아하게 된 사람들의 리뷰를 보고 혼란이 오는 것 뿐이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거거든. 중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문을 좋아하는 거고, 폴딩도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폴딩도어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몰딩도 마찬가지야. 몰딩을 선택했기 때문에 몰딩이 좋아 보이는 거야. 중문이든 폴딩도어든 세라믹 상판이든 펜던트든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건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소리야. 나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집을 충분히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거고, 어쨌든 선택은 너네 가는 건데, 중문이든 폴딩도어든 세라믹 상판이든 펜던트는 하위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건 새로운 공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거든. 왜냐면 다른 공정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비용은 비용대로 올라가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일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겠지. 회사 쪽 이윤도 더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이걸 공사 비용의 집중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산을 벗어나게 된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될 텐데 하위 개념을 위해서 공간의 몰딩을 없애는 상위 개념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되겠지. 여러 번 강조하지. 기본에 집중해야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겨. 이후 모든 공정들이 같은 가격으로 고급화되어지는 거거든. 한 가지만 생각하자. 집의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 비용이 적지는 않으니까 부담되는 친구들도 있고 도저히 업체를 결정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지. 예산, 업체를 찾는 어려움, 공사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 형식을 유지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불편함을 없애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지. 기존 형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것도 인지 부조화와 같은 맥락인 거야. 네이버에서 뭐 인테리어 쇼를 검색하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 전체적인 내용은 뭔가 우울하시다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 쇼에서 하는 것들과 본인의 집은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무문선이 뭐 개인 취향이고 본인에겐 문의 비율이 이상하고 별로 안 예쁘다고 하신단 말이야. 그럼 된 거 아닌가? 내가 알려준 내용은 친구들에게 선택지와 시야를 열어주는 것이지 꼭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문선이 이쁘고 몰딩이 이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대신 한 가지는 기억해둬야겠지. 감가상각률. 여러 번 강조하지. 기존 형식은 인테리어 비용을 보존받기 힘들어. 무엇보다 디자인된 공간에 산다는 건 정말 다른 거야.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제안을 좀 할까 해. 만약에 소비자들이 인테리어 쇼 형식으로 의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평당 150만 원 이상의 견적이 책정된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공사 기간이 늘어나니까 더 수고스러운 건 있겠지만 이 형식이 딱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결정해야 할 것들이 별로 없어. 페인트? 그 많은 흰색 중에서 일반인은 특정 흰색을 고를 수가 없어. 천장 벽지도 페인트 벽이랑 비슷한 컬러여야 되니까 결정되어 있는 거고, 기껏해야 타일, 바닥재, 위생기구의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정도인데 그것조차 어울리고 예쁜 제품들을 미리 선별해두면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것이. 근데 그래도 예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테리어 공사를 시스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인테리어 쇼 형식의 가장 큰 강점이 이 시스템이 가능한 거야. 기존 형식은 그게 안 되잖아. 도배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소비자가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집이 예뻐지려면 형식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톤 앤 매너와 레이아웃이 더 중요하단 말이지. 이게 그 회사의 실력이거든. 특히 주방 레이아웃. 보통 한샘 같은 브랜드나 가구 영업하는 애들한테 맡겨버리잖아. 뜨끔한 업체들 많을 거야. 근데 다시 생각해봐. 이 주방 가구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모듈 가구거든. 치수만 달라지는 거지 결국 같은 제품들이 조합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보여질지만 결정이 되면 이 가구 조합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가구 업체와 몇 번만 씨름하고 고민하면 금방 적응되는 거거든. 철구와 설비 같은 기초공사는 매번 달라지겠지. 전체적인 그림과 가구를 제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확보하고 목공사 이후 가공사까지 같은 형식으로 시스템화 시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같은 걸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거지. 취향이 없으니까. 왜 내가 시스템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인테리어 쇼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비용이야. 알잖아. 이 형식이 원래는 샤시 제외하고 평당 한 250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줘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고. 왜냐면 인테리어 쇼에서 알려주는 방식이 원래는 하이엔드 주거에 적용되는 형식이거든. 근데 난 이걸 샤시 제외하고 평당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끝낸단 말이야. 물론 내가 마진을 좀 적게 책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내가 직접 그 형식을 만들고 그걸 시스템화 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을 계속 낮춰나갈 방법들을 찾을 거야. 마진을 깎는 거냐고? 아니,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지. 그게 자본주의잖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알아야 할 건 그 어떤 인테리어 회사도 디자인 계열의 직업 특성상 더 예쁘고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해. 근데 현실과 타협을 한 거지. 왜냐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그저 더 싸게 하려는 경향이 크단 말이야. 디자인된 공간의 힘을 모르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어. 살아봐야 아는 거거든. 업체들은 이제 그걸 아니까 어떻게든 예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소비자의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는 형식을 유지해왔던 거지. 이들도 처음엔 설득이란 걸 했겠지. 근데 그 설득이 어렵고 지치는 일이거든. 그리고 기존 형식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고착화돼 버린 거야. 실제로 그냥 기존 형식대로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영업이 좀 되는 회사는 고수익을 올리는 곳도 많았을 거야. 그냥 기존 형식이어도 그 대다수의 인테리어 업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본집이 아니잖아. 근데 본인 집은 그렇게 공사 안 할걸? 인테리어 업체의 입장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해도 충분한데 굳이 새로운 걸 시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던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건데 여기서 이 업체도 기존 방식보다는 인테리어 쇼 방식이 더 낫다는 건 알아. 소비자들이 딱 봐도 인테리어 쇼 방식이 훨씬 나은데 업계 관계자가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여기서도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거야. 이 업계들은 여기서 인테리어 쇼를 무조건 부정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 비난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해왔던 게 모두 부정당할 판이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 비싸다, 유행이다, 하자가 많을 수 있다, 5cm 이상 벽이 작아진다, 뭐 이런 거거든. 여기서 내가 반박을 해볼게. 첫 번째, 비싸다. 이건 금액의 집중도에 대한 부분이지 총 공사 금액이 비싸지는 건 공사 계획을 잘못 잡은 거야. 본인이 하던 방식에 이걸 끼워 넣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사 계획도 전체를 수정해야지. 주방과 거실 몰딩 없이 미니멀해지면 다른 부분은 좀 낮춰야 되는 거야. 중문이나 폴딩 도어를 해가면서 가구에 우레탄 도장이니 뭐 세라믹 상판을 쓰면서 아토리랍시고 뭐 템바보드니 뭐 대형 타일이니 써가면서 바닥에 타일 갈아가면서 화장실에 이태리 타일을 써가면서 거실에 몇십만 원짜리 펜던트를 달아가면서 목공사와 페인트 공사가 부담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여기다 필름도 빼버렸잖아. 그리고 기존 형식도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실행률이 오르지. 익숙해지고 실수가 적어질 거거든. 앞에서 말했지. 어떤 공사 방식이든 익숙해질 때까지는 힘들어도 막상 자연스러워지면 그냥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 거야.
두 번째, 유행이다. 이게 제일 웃겼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유행이라는 건 형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야. 이건 형태가 없어지는 거잖아. 유행을 탈 요소가 없어진다는 거야. 몰딩이 역사의 유물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에 유행 타령하고 있으면 5년 안에 일이 하나도 없게 될걸? 왜냐하면 새로 시작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무조건 몰딩이 없을 거거든. 세 번째, 하자가 많다. 어떤 공사든 하자가 없는 공사는 없어. 이건 페인트 방식이나 도배 방식이나 똑같아. 근데 페인트보다 도배 하자가 훨씬 많을걸? 무엇보다 페인트가 하자 담는 게 쉬울까? 도배가 하자 담는 게 쉬울까? 도배는 무조건 뜯고 다시 해야 돼. 땜빵이니 뭐니 그때만 티가 안 나지 한 달 뒤에 무조건 티가 날걸? 페인트를 보수할 때 그 부분만 칠하면 이색이 진다고? 당연하지. 그래서 한 벽면씩 보수를 하는 거잖아. 도배는 한 폭씩 교체하면 이색이 안 진다고 생각하니? 열분을 놔도 괜찮다고? 그 열분은 돌돌 감겨서 햇빛을 안 받았지. 몇 달 뒤에 교체하면 이색이 없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도배도 한 면 전체를 보수해야 돼. 네 번째, 5cm 이상 벽이 작아진다.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 가로폭이 1220mm 안에서 끝나는 모든 벽들은 1, 2cm 두께로 마감이 정리되고 보통 현관 앞에 있는 통로들은 각재 대신 합판을 켜서 잡을 수 있는 건 알지. 자, 이제 주방 거실에서 나머지 벽들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 거실 양쪽 벽면이나 주방 반대 벽면 이 세 부분일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같이 콘센트라든지 보일러 컨트롤러, 스위치, 비디오폰, 전기적인 요소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 곳들이야. 이걸 적재적소로 분리하지 않고서는 예쁜 집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전기시설들이 메이크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거든. 같은 벽면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고. 그리고 득과 실의 개념을 보면 공간이 조금 줄었지만 수직 수평이 맞으니까 가구와 만나는 부분에서 완결성이 생기고 단열 기능, 공명 향상, 전기시설의 편의성이라든지 더 많은 이득이 생기는 거야. 자, 앞으로는 집들이 점점 패시브화되고 스마트화 되어질 텐데 기존 형식들은 전기시설을 이동하거나 커스텀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쨌든 기존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면 나도 말릴 방법은 없고 선택은 너네가 하면 되는 거야. 되는 건데 디자이너로서 한마디만 하자면 대한민국의 이 짧은 근대 역사 속에서 하필 이 시점에서 우리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뭘까? 뭐 선배들이 해놓은 주거 형식을 답습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 원래 우리의 정서는 담백했어. 뭔가로 치장하는 거는 오히려 유럽적의 정서고 그 유럽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미니멀해진 거야. 근데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영향을 받은 게 우리나라였다는 건 알지. 오히려 우리의 건축 방식과 정서를 더 정갈하게 극대화한 게 일본이고 시초였던 우리는 변하기 전에 유럽을 따라가려고 그래. 이건 우리 시대에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대에선 힘들어도 우리 후배들이 대한민국을 최정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봐. 대한민국은 교육이나 기술 수준도 높고 IT 강국이야. 한국에도 실력 있는 디자이너도 많다고. 주거공간 한정으로 생각하면 뼈대가 되는 이 원형을 잘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 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거야. 거기에 스마트 기술들만 잘 정리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전 세계를 다 씹어먹은 거지. 뭐 아무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해. 난 그걸 알지만 이 영상을 보았다면 적어도 인지 부조화라는 게 뭔지 본인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중재 역할을 해봤는데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었던 거라고 생각해. 뭐가 됐든 인테리어 업체들도 바뀌어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도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 아무튼 뭐 다 알려줬으니까 나 이거 갈게. 그럼 안녕.